연구 보고서. 오늘의 연구 보고는 안중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첫째로 태어났고 밑으로는 2살 터울 여동생 안성여, 5살 터울 남동생 안정근, 10살 터울 남동생 안공근이 있습니다. 가슴과 배에 가슴과 배에 7개의 사마귀가 있어 북두칠성의 기운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뜻으로 아명을 응칠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무인 가문입니다. 집안은 부유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보다는 말타기와 사냥에 더 열중하였죠. 안중근이 특히 두각을 드러낸 부분은 사격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아버지 안태운이 사병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 진압군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안중근도 진압군에 참전하였죠.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안태훈은 급히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이유는 동학농민군과 맞서던 당시에 안태훈이 동학농민군이 쌓아놓았던 곡식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빼앗은 곡식은 농민군과 맞서는 병사들의 군량미로 사용하였고요. 동농민혁명이 끝나자 고위 관료들이 안태훈이 가지고 있던 곡식을 내놓으란 겁니다. 안태훈이 이 일을 알아보러 한양으로 갔는데 조정 관료들이 안태훈을 반역죄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태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의 명동 정당인 종현 정당에 몸을 피신합니다. 이때 성당에서 지내면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했습니다. 안중근은 천주교의 만민평등 사상을 접하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 깊이 천주교를 새깁니다. 1905년 안중근은 아버지에게 중국 상해에 한국인이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이주한 뒤에 뒷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였고 안중근은 부당하고 지옥적인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에 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미 일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해 독립운동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안중근의 제안에 아버지 안태호는 아들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바로 실행하죠. 안중근 혼자 답사를 위해서 장해로 떠납니다. 장해에서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여도 아무도 안중근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혼자만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실망하고 수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옵니다. 이때 안중근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오는 안중근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가장 잘 맞았고 때론 친구, 동지로 오랫동안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안중근은 좌절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독립운동에만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1906년 안중근은 가족들과 진남포로 향합니다.
당시의 평안도의 진남포는 해외 사람과 물자가 드나드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안중근은 때가 오면 언제든지 망명해서 항일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다와 가까운 진남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해외 항일운동 전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합니다. 당장 군사를 결집해서 일제와 싸우기는 세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항일운동의 기반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합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기에 대대로 물려받던 집안의 재산을 처분하기로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동생들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동생들은 형 안중근의 허락에 안중근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때 안중근은 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라고 하고 재산을 팔아서 학교를 세웁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 한 몸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었죠. 이때 안중근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6살 딸과 3살 아들, 막내 아들은 아직 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스스로를 다잡으며 재촉했습니다. 29살에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났습니다. 안중근이 가족을 뒤로하고 떠난 곳은 블라디보스톡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안중근이 먼저 했던 일은 일제에 맞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포가 단합하지 못한 탓에 삼천리 강산을 외놈에게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도다. 청년 형제들은 결사하여 우리 국권 어서 회복하고 대한제국 만만세를 온 세상이 놀라도록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불러보세. 안중근이 동지들을 모은 방법은 신문에 기고 글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1908년 4월 안중근은 기존의 연해주에 자리 잡고 있던 인사들과 연합해서 드디어 대한의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의병 부대를 이끌고 항일투쟁에 나섭니다. 안중근이 이끈 의병의 규모는 300여 명이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안중근이 총을 쥔 의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병을 이끌고 제1, 2차 국내 진공 작전으로 홍이동과 신화산에서 일본군에 승리합니다. 이어서 영산 전투에서는 참패를 당합니다. 안중근이 두 번의 전투에서 잡은 포로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만국공법, 현재의 국제법에 따라 죽이지 않고 풀어줬는데 도망간 일본군 포로들이 본대를 끌고 와서 복수했던 것입니다. 소적 열세와 화력 열세의 안중근의 의병 부대는 300여 명 중에 20여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은 동료들과 눈을 맞추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이것을 증거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어이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을 잘라 결의를 다지는
단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중근이 먼저 칼을 들어 힘주어 약지를 잘랐습니다. 이것을 단지동맹이라고 합니다. 단지동맹은 단순히 손가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병투쟁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중근이 새로운 무언가를 모색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지 후에 안중근은 동지들의 피를 모아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고 남깁니다. 이른 동료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해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의지를 실현할 기회가 옵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연해주로 떠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 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의 초대 통감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 말할 수 있죠. 이때 일본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하얼빈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하얼빈으로 출발하죠.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안중근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겨 오전 7시경 하얼빈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옵니다. 의거 직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러시아 대표와 이야기를 마치고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안중근은 앞으로 나가면서 품속에서 권총을 빼들어 이토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고 비격 직후 안중근은 코레아 우르라고 3번 외친 후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이토는 기차 안으로 옮겨진 지 약 30분 후 사망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가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의거 당일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을 바로 일본에 넘깁니다. 러시아에게 안중근을 넘겨받은 일본은 자기들 관할이었던 리순에 있는 감옥에 안중근을 가둡니다. 하얼빈은 러청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 행정권이었지만 리순은 일러 전쟁에서 이긴 본인들의 땅이었고 그런 리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일본인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판할 수 있으니까요. 일제가 안중근의 재판을 두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 모인 방청객이 무려 500여 명이었습니다. 일본인 재판관은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죽였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나는 한국 의병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은 전쟁 중에 적장을 사살하고 잡힌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대해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에 일제의 침략과 대한의 독립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안중근의 거침없는 발언에
일본인 재판장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을 퇴장시키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안중근에게 무조건 불리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질까 두려웠던 일본이 자기를 안중근이 자기를 변호할 변호인을 선임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 일주일 뒤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안중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에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과 안공근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보낸 물건을 건넵니다. 어머니가 보낸 물건은 수의였습니다. 자신에게 수의를 지어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중근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동양평화론을 남기기 위해서 사형 집행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토와 안중근이 말한 동양평화론이 서로 다른데 이토는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식민지화하고 일본이 주도해서 평화를 이루어내자라는 것이었고 안중근은 조선, 중국, 일본이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어내자라고 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한 이유도 안중근의 생각에는 이토가 동양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는 대한제국만의 이익이나 일본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내용에는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뻗쳐오는 환난을 동양 사람이 일치 단결해서 극력 방어함이 최상책이라는 것은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극히 하는 일이다. 사나이가 어찌 수수방관하고 앉아서 동양 전체가 까맣게 타 죽는 참상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일제가 안중근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계획된 날짜에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총 17쪽의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17쪽의 분량은 사법성이라는 기관의 일본인 관리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밤새 필사해서 남겼다고 합니다. 1910년 10월 26일 안중근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26일이라는 날짜도 일본이 의도적으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짜로 맞춘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학교 교장 선생님에서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서 총을 잡고 300여 명의 의병군을 이끌다 12명의 동지들과 단지동맹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 처단까지 이루고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까지 집필한 안중근의 삶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안중근의 죽음 이후에 안정근은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고 안공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인 백범 김구의 수행원이자 한인애국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일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도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아니면 살인자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를 보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하루빨리 국내로 모셔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임무원형 난성되어 사람이 멀리 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중근 의사의 임무원여 난성대업이라는 이 말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뜻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면서 각자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가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그때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